2007년 7월 5일 오전 7시경 경상북도 성주의 경찰지구대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낭떠러지에 차가 한 대 떨어져 있는데 교통사고가 난 것 같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새벽에 약초를 캐러 산에 갔던 마을 주민들이 산속 깊은 곳 낭떠러지에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입니다. 경사가 45도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봤으면 교통사고다, 이거는 교통사고다. 저기 또 일하시는 분은 처음 발견했는데 이거 차가 이제 떨어졌다, 교통사고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는데 현장을 보자마자 곧바로 경찰서 강력팀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무엇을 보고 급히 강력팀에 수사를 요청한 것일까? 사고 현장은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경북 성주군의 한 국도변. 17m 높이의 낭떠러지에 차 한 대가 추락해 걸쳐 있었습니다. 차 안을 들여다보니 운전석은 비어있고 조수석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남성이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서 발견된 것을 본 지구대 경찰관들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숨진 남성의 지갑에 있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그는 성주에 살고 있는 43살 김모 씨로 사고 차량의 소유주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단순 교통사고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게 됩니다. 사고 현장은 커브길로 비가 오면 간혹 사고가 발생하긴 하지만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사고 차량의 기어가 가장 낮은 1단으로 되어 있어 사고 당시 과속을 했을 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차량 외부에는 어떠한 충돌 흔적도 없이 멀쩡한 상태로 낭떠러지로 떨어졌으며 차량 내부에서는 어떠한 혈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량 안팎 어디에서도 교통사고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은 건 시신의 상태. 시신에는 다른 외상 하나 없이 유독 뒤통수에만 출혈이 보였습니다. 조수석이 이제 양쪽 쪽으로 이제 길게 있는 상태죠, 묵직하고. 제일 의심할 점은 이 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17m 같으면은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부딪혔다면 상처 부위가 그렇게 날 수는 없거든요. 이러한 점들로 보아 경찰은 김 씨가 사망한 상태에서 차량에 옮겨진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문점들을 풀기 위해 경찰은 가장 먼저 사고 당시 운전석에 타고 있던 사라진 운전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감식 결과 차량에는 사망자의 지문만 있을 뿐 다른 사람의 지문이나 흔적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새벽 시간에 일어나 목격자도 없었으며 사고 장소가 인적이 드문 산속이기에 CCTV 또한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도로를 따라 반경을 넓혀가며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산 아래쪽으로 걸어서 5분 정도 떨어진 길에서 휴지 뭉치와 담배꽁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쓰레기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휴지를 펼쳐보자 혈흔이 묻어 있어 이를 수거해 즉시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감식 결과 휴지에 묻은 혈흔은 숨진 김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DNA가 검출되었지만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맞춰볼 대조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DNA가 검출됐는데 당시에 대조해볼 만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그 시점이라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숨진 김 씨의 부검을 의뢰한 뒤 김 씨의 가족을 만나 본격적인 탐문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김 씨의 아내인 41살 장모 씨. 아내 장 씨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오열하며 쓰러졌습니다. 경찰이 새벽에 남편이 집에 없다는 걸 몰랐냐고 묻자 장 씨는 평소처럼 함께 TV를 보다가 내가 먼저 잠들었는데 아침 7시쯤 일어나 보니 남편이 집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또 남편의 직업은 덤프트럭 기사로 평소 새벽 5시경에 출근을 하기에 내가 아침에 일어날 무렵에는 남편이 항상 집에 없었으며 사고 차량은 남편이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던 차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부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고등학생인 자녀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어젯밤 자정쯤 집에 왔을 때 부모님 모두 자고 있었고 새벽 1시쯤 잠이 들었다고 말해 남편 김 씨가 새벽 1시까지는 집에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차량이 발견된 지점은 김 씨가 일하는 공사 현장과는 정반대 방향이어서
출근 도중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김 씨가 새벽 5시 이전에 외출을 나섰다 변을 당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장 씨는 평소 남편이 가정에 충실했으며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 죽임을 당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교통사고일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아내 장 씨에 이어 숨진 김 씨의 형을 만나 탐문을 계속했는데 놀랍게도 김 씨의 형은 아내 장 씨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김 씨의 형은 절대 사고가 아니다. 동생은 살해당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산속에서 공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더욱이 새벽 일찍 출근을 앞두고 누군가를 만나러 갈 사람도 아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의 형은 재수 씨인 장 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꺼냈습니다. 동생 부부와 모임을 함께 했는데 어느 날부터 동생이 재수 씨도 없이 혼자 왔고 그 이유를 묻자 동생이 대답을 피했다면서 동생과 재수 씨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게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의 시선은 숨진 김 씨의 아내 장 씨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는 남편의 부검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장례를 치렀습니다. 부검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친지의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죽었잖아. 시집에서 절대 교통사고 아니라고 해부하다 쳤어. 원래 죽고 나서. 안 된다 이건 해부해야 된다. 절대 이건 사고 아니다. 아내 장 씨의 행적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그녀에게 남편을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직감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장 씨는 남편 김 씨 앞으로 4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었는데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아내 장 씨가 받게 될 보험금은 약 5억 원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또한 4개의 보험 모두 남편 김 씨가 숨지기 5개월 전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들었어요. 4개 들었다 한 사람도 있고 6개 들었다 한 사람도 있고 이런데 10월짐이 20월짐이 뭐 난리도 안 났어. 소문에. 아내 장 씨에 대해 은밀하게 탐문을 진행하던 경찰에게 이번엔 결정적인 첩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이웃 주민으로부터 장 씨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저기 기속말을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서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다고요. 내연남이 있다는 첩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즉시 아내 장 씨 핸드폰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사고가 난 당일 새벽 1시를 간 넘긴 시각 장 씨가 어떤 남성과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장 씨에게 통화한 남성이 누구인지 물었더니 친한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이번엔 왜 통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아내는 내일 다시 연락하자고 말하려 잠깐 통화하고 끊은 거라 따로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아내 장 씨와 통화할 당시 상대방 남성의 핸드폰 기지국을 파악했더니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로 확인됐습니다. 적어도 사건 발생 추정 시각에는 이 남성이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이 남성의 DNA와 현장에서 발견한 담배꽁초에서 채취한 DNA와 대조해 봤지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경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며 답답한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국과수로부터 숨진 남편 김 씨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둔기에 의한 후두부 손상, 무언가 둔탁한 물체에 뒤통수를 맞아 사망했다는 겁니다. 부검 결과 이제 두개골이 골절됐는데 골절 결과가 그 흉기에 의해서 이제 골절됐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김 씨의 위 속에서는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김 씨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병원 처방 기록을 확인해 보니 김 씨가 직접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누군가 김 씨에게 수면제를 먹도록 한 뒤 살해하고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차에 싣고 현장으로 이동했을 거라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범행 시간 전후로 전화를 사용했을 걸로 보고 현장 주변 기지국에 잡힌 통화 기록을 모두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교통사고 현장과 숨진 김 씨의 집 인근 통신기지국에 기록된 통신기록만 모두 3만여 건. 경찰은 이들 통신기록을 일일이 대조하며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집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무심한 수사이 아니고 공중전화 이제 발신 수사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일일이 대조 작업을 벌이던 중 수많은 번호 가운데 눈에 띄는 전화번호 하나를 발견했는데 바로 콜택시 대표 전화였습니다. 사고 시간대에 현장에서 콜택시를 불렀다. 경찰은 분명 이번 사건과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수소문 끝에 그날 운행을 나갔던 콜택시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택시 기사는 당시 20대 젊은 남자 손님이 콜택시를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날 콜택시를 이용한 남성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26살 안모 씨. 안 씨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한 결과 그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로 급히 출동한 경찰은 안 씨를 만나 그날 그 시각에 왜 경북 성주에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안 씨는 제가 황토 비누 사업을 준비 중이라 성주 쪽에 황토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번 간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그날 그곳에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의 석연찮은 대답에 경찰은 안 씨의 통화 기록을 모두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눈에 띄는 번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053으로 시작하는 지역번호였습니다. 안 씨가 대구에 있는 사람과 통화했다는 것인데 경찰은 곧바로 아내 장 씨와 친한 초등학교 동창이라던 41세 남성 이모 씨를 떠올렸습니다. 확인 결과 20대 남성 안 씨가 아내의 동창 이 씨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다 안 씨가 사건 당일인 7월 5일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현금 600만 원을 구미 모 은행 지점에서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사건의 퍼즐이 하나씩 들어맞기 시작한 상황. 경찰은 곧바로 20대 남성 안 씨를 긴급 체포하고 안 씨의 DNA를 채취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견한 담배꽁초 DNA와 대조했더니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경찰 수사에 안 씨는 결국 자신의 배후에 숨진 김 씨의 아내 장 씨와 동창생 이 씨가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위치 추적에 나서 대구 시내 이 씨의 아파트에 함께 있던 이들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내 장 씨와 동창생 이 씨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나 내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심지어 남편 김 씨가 집을 비운 사이 버젓이 집에도 드나들었습니다. 앞에 아저씨는 계속 봤다 그러네. 자주 오면서 딸내미하고 아들내미하고 엄청 친하게 막 그거 해갖고 이제 그 외삼촌이다던데. 아내 장 씨는 동창생과 바람이 난 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때부터 두 사람은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남편 김 씨를 살해하는 것뿐이라며 살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연남 이 씨는 인터넷으로 살인 청부업자를 알아보다 청부폭력 카페를 운영하는 20대 남성 안 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 씨는 안 씨에게 착수금 200만 원을 건넨 뒤 사망 확인 시 600만 원 그리고 사망보험금 수령 시 7,200만 원 등 모두 8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청부살인을 의뢰했습니다. 사건 당일인 7월 5일 새벽 아내 장 씨는 청부업자 안 씨로부터 받은 수면제를 음료에 타서 남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안방에서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한 아내 장 씨는 대구에 있는 내연남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씨는 다시 집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청부업자 안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야구 방망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던 안 씨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집 안방으로 들어가 잠든 남편의 머리를 이불로 꽁꽁 감싼 뒤 야구 방망이로 수십 차례 가격해 숨지게 했습니다. 이불로 남편의 머리를 감싼 것은 혈흔이 주변에 튀어 혹시 단서가 될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수면 중에 일어나서 말을 한 장 갈아달라고 그랬거든? 그럼 갈아달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물약 수면제를 타서 먹였더라고. 살해를 실행한 자는 밖에 대기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야구 방망이로 김 씨를 무참히 살해한 안 씨는 곧바로 김 씨의 사체를 차에 싣고 국도로 이동했습니다. 그러고는 인적이 드문 경북 성주군의 국도변 낭떠러지에 차량을 밀어 떨어뜨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했습니다. 오른쪽 발로는 브레이크를 밟고 왼쪽은 이제 땅에 짚은 상태에서 경사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자연스럽게 밀었던 거죠. 남편 김 씨가 사망한 지 2달 만에 다른 사람도 아닌 아내와 내연남에 의해 청부살해됐다는 소식을 들은 유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유, 우리가 살려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거 못 살게 숨진 김 씨 부부와 매일 얼굴을 맞대며 살던 동네 주민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 믿었는데 얼굴이 푹 나가 말을 뭐해갖고 목이 맥히니까 엄청 뭐하지. 그건 말이 되는 그거는 영화에서나 보시지.
쓰더라. 여자가 알아요. 우리 부모님 그만에 뭐 그럴 수가 있노. 법원은 살해를 사주한 내연남 41살 이 씨와 직접 실행한 26살 안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내 41살 장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가족 내에서 발생한 청부살인과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인터넷 청부폭력 사이트와 청부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이혼 요구를 거절하며 가정을 지키려 했던 가장 김 씨는 불륜에 눈이 먼 아내와 내연남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